자, 월요일 코너는 일침 시간인데요. 김진애 전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벌써 딱 안정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색합니다. 광고할 때 제일 어색합니다. 아하. 네. 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 감안하면은 실제로 한 4, 5일밖에 안 그렇죠. 남았어요. 그렇죠.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여당에서 엄청나게 엄살과 읍소 작전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 판세는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의정 갈등 관련 네. 오늘 담화를 발표하신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급해지셨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인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몇 대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장 선거였나? 그 서울시장 선거였을 때였을 거예요. 지방선거 때. 그때 천안함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일본 어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 기념관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2010년. 네,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2000이라는 하여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에 대한 숫자로 집착. 네. 여태까지 솔직히는 정부에서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전공의들 뿐만이 아니라 의사들까지도 지금 이제 힘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네. 그 사직서 안 내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이 4월 1일인데 오늘부터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진료 시간. 네. 거기다가 개업이조차도 저는 40시간인지 몰랐는데 개업이도 40시간 준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만든 위기를 더 위기로 치닫게 만든 게 또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떤 게 나올지 뭐 이제 그거 보면은 확실하게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숫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2,000명에서 후퇴할지 궁금해요. 우리 2,000명 하면 200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네. 그럴 수가 알겠습니다. 또 이제 200석 이야기 해야 아니 근데 됩니다. 또. 후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이건 이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네.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뭐 유연성 갖도록 하겠다. 그것도 법적 조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혀 아무 재량권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하려고 그랬었으면 한 2, 3주 전이었을 거예요. 대학에 강제 정원 배분하기 전에 네.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왜 이걸 안 하지? 참 바보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바보인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저께 뭐 부활절에 가서 회개도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네. 이 정상적으로 하면 사과하고 원점에서부터 이 의사들이라든가 이 주체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단계로 가고 그거는 뭐냐면 현장에 얼마나 혼란을 피하면서 필요한 수요를 늘리느냐 이게 사실 국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늘리고 학교의 캐파는 어떻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역마다 필요한 수요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수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의료 수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다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하여튼 국정이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걸 갖다가 해서 조정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보람 느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건데 맨날 윽박지르기만 하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재밌죠. 재미가. 그 말이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너무 모르면 재미없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던지고 그냥 갖다 걸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권에다가 200석을 주면 나라가 무너진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국가체제가 헝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미동맹이 아니라 한미일동맹이 깨진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일은 동맹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한미동맹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많이 외교 문제에서 걱정했던 게 그래 한미동맹이야 언제든지 굳건한 거니까 그냥 네. 가는 건 좋은데 미국의 바이든 체제에서 너무 일본 편을 들어준다. 근데 그거에 편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너무 관계가 소원해져서 우리 무역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 와중에 바이든을 이제 이렇게 편들어 주다 보니까 IRA법이나 이런 데서 우리 기업의 이익은 하나도 대변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한미동맹의 기본은 서로 간의 안보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보에 관련된 게 깨질 리가 있어요. 아니, 그렇죠.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게 필요할 때 포탄 좀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인데 그게 깨질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유추 확대 해석하면 네.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네. 문재인 정부 때 나라가 망했어야 돼요. 글쎄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알다시피 사실 가장 좋았을 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였죠. 그렇죠. 최고였죠. 돈을 좀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좀 그랬지. 최고였죠. 아니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하신 분들이 뭐. 네. 자, 세부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갑까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좀 부산 소식 들으시나요? 그럼요, 듣죠. 네. 아마 사나흘 전이었을 거예요. 주진우가 처음으로 밀린다는 게 네. 나올 때 그냥 새벽에 제가 막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저걸 했는데 지금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사이에 15% 이상의 급락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다만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제일 잘 사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유를 물어봤어요. 부산의 강남입니다. 거기가. 그랬더니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부산의 의사는 다 거기 산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가 상당히 부자 동네니까. 근데 신기한 게 연제에서 부산 시청에 있는 곳이에요. 글쎄요. 진보 신당 쪽에서 이기는 게 그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신기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서운숙 후보가 있는 부산 진. 네. 서운숙 후보 정말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구청장 출신인데 지금 이제 거의 좀 따라 붙었더라고요.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다음에 이제 PK 쪽은 뭐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PK 쪽은. PK 쪽은 김두관 후보는 안정적이고 양산갑이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PK 쪽이 얼마나 다급하면은 조혜진 후보가 또 서울까지 와서 그러게요. 쪽을 했겠어요. 네. 조혜진 후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내각도 총사퇴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꺼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총선 우리 폭망각이다. 뭐 이런 인식도 있을 거고. 확실하게 그런 거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은 사과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다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만큼은 큰일이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힘은 다 사퇴해야 돼. 국힘 의원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 이재명 패거리한테 이렇게 넘겨줄 거냐.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 다시 보려고 그러다가 못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 그런 정도로 저기 하려면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하든가 여태까지 뭐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3선인가 4선 의원인가 되면서 3선 했죠. 네네. 그리고 아무 얘기 못 하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건 뭐냐면은 아니 만약요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무릎을 만약 꿇는다면은 그 선거 개입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무릎 꿇을 테니까 국민의힘에게 표 많이 줘. 표를 많이 줘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네네. 국민의 작은 소리를 더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은 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이 불 게 제가 아까 얘기한 2010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그거 가지고 파란 일본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역풍이 불었습니다. 평화냐, 네. 전쟁이냐. 가지고 그때 이제 저기 지방선거 때 다 이겼거든요. 서울시장을 물론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그건 이상한 거예요. 조혜진 의원이 제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선거 망치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정말 백성 못 건지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야말로 극강의 위기 표시라고 봅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지지율 떨어져야지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와야지 정신 차려요. 맞아요. 표를 안 줘.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뭐 다들 투표하고 싶어서 정말 하루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실 텐데 투표를 해야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심판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네. 안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만약 심판하고 이번에 봐주잖아요. 정신 차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정말 너무 정말 솔직히 너무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PK 지역에 총선 지원 유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네. 그냥 뭐 한번 일단 나타나 주신 거죠. 대외 행보를 하셨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될까요? 당연히 되죠. 다음에 또 지금 뭐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 네네. 문재인 나타나, 조국 나타나, 이재명 나타나, 네네. 다 나타나. 또 임종석 실장도 가서 또 거기 나타났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쪽에 민주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PK와 부산이 뒤벼진다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거기에. 네. 다 도움이 되죠. 자주 나타나시면 또 자주는 한 번 나타나시면 됐어요. 그다음에 네.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더 나타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네. 저는 자주 좀 나타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게 네. 검찰총장 임명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그러시니까 책임지셔야지. 그거는 그때고 이제 선거할 때는 네. 서울수 후보한테 좀 가주시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제일 관심 지역구는 서울수 의원. 서울수 최고위원 지역구네요. 제가 최고위원 하는 동안에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네.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러고 제가 지금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네. 일꾼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이번에 가능성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가면서 부산에서 꼭 좀 이제 이거가 있어요. 솔직히 요번에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다 떨어뜨렸으면 좋겠죠. 주진우. 그러니까 주진우, 그다음에 이제 이원모, 용인갑에 다 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저기 흔들리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권성동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강릉. 강릉에서도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용산의 권영세 흔들고 싶죠. 그다음에 저는 또 꼭 흔들고 싶은 사람이 충청의 양승조 후보 홍성. 그 강성규. 예. 이 사람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 윤핵관 중에 아닙니까? 윤핵관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분당 을인가요? 거기에 분당을 김은혜 의원이 김은혜, 있는데요. 안철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흔들었으면 좋겠고요. 못 흔드는 게 화가 나죠. 네. 양평의 K라인. 네. 김성교, 그 다음에 가령 영주 봉화의 임종덕. 네. 이 사람은 이제 최상병 관련인데 이거는 절대로 못 건드는. 그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될 것 글쎄요. 같아요. 근데 지금 신범철 네. 국방부 차관도 천안 답인가 그렇죠? 거기서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채 양명주의 효과와 윤핵관 그리고 용산에서 찍어서 보낸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건 네. 뭐냐면 그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거친 발언하고 있어요. 쓰레기 또 멍멍망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거칠어지면 선거에서 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그렇죠. 초조와 그다음에 패닉 상태, 멘탈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동안 잘도 감추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단어를 험한 거를 골라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저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뭐 방송에서도 비판하고 뭐 운운해가지고 저도 뭐 저 때문에 평화방송이 중징계받게 생겼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령 품격 있는 뭐냐면 이거예요. 품격 있는 언어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오늘도 광고가 그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을 한 번도 입에 안 올렸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은 얘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을 몇백 번을 올렸어요. 그리고 심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을 아직도 심판자로 여기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 검사다. 그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다.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겠느냐. 그리고 2조 심판 뭐 이런 소리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냥 붕괴해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검사 입장, 내가 다 집어넣고 내가 기소한 사람들이 네. 저렇게 나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검찰의 문제인 겁니다. 항상 그 심판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고 국민들이 여태까지 지난 2년뿐이 아니라 지난 4, 5년을 조국을 어떻게 도륙하는 걸 보고 조국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도 어떻게 사냥하는 걸 우리가 다 봐왔는데 네네. 지금도 그 사냥과 도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검찰 출신 법무장관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막말을 쓰면은 그렇게 표는 막말을 더 떨어지죠. 쓰면은 아니 근데 중도는 떨어지는데 자기들은 더 규합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지도 않은데. 저도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다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해온 정책들을 본인이 막 제안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세종시 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의도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벌써 20년 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 해놓고 법까지 만들고 하려는데 헌재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개헌을 막은 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에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거 그리고 바로 21대 국회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다 옮기자 그 얘기했는데 뭐 코방교도 안 꼈거든요.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건 개헌해야 될 사안인데 그건 못한다 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아무 파급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정책을 던지면은 이른바 팔로우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한 번 던지고 그걸 보고 막 던지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막투인가? 막투 한 번 하고 막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폭투죠. 네네네. 폭투 야구에서 폭투라고 네. 그러죠. 폭투 한 번 하고는 그다음에는 아무 팔로우업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충정권에서도 안 믿어진다. 저거 되겠냐. 그다음에 그거는 정확하게 개헌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는 옮겨도 좋지만 가령 청와대 국회는 뭐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제 절반 옮기는 거 분원을 만드는 거에서는 찬성하고요. 저는 서울은 이른바 즉 수도로서의 상징적 위상은 계속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인가요? 브랜드라는 게 네. 엄청나게 크고 그게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청와대를 저는 이제 사실 봉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데가 수도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를 쪼개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거는 잠깐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가령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경제의 수도와 행정 정치 수도, 수도, 네. 이거 정치 수도가 이렇게 달랐던 거하고는 우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리고 여태까지 경제라고 하는 게 여전히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어서 과연 정치의 저기를 여기서 많이 빼가지고 갔을 때 과연 경제 쪽은 어떻게 했는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경제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분산이 돼서 일자리도 분산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를 좀 더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네. 이렇게 막 던지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솔직히 전문가로서 아주 딱지색입니다. 서울의 이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네. 외국의 이제 뭐 대도시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금융이라든가 뭐 물류, 뭐 컨벤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레벨 정도 돼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지금도. 수 그러니까 가령 싱가포르이 일본이 굉장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네. 홍콩과 그다음에 중국과 그다음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네네. 우리도 상당히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네네.
뭐 저기 다만 이제 아직도 클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데 사실 컨벤션이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복합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적 상황도 연결돼 있어요. 있고요. 네, 안보적 상황도, 안보적 상황도 상황도 연결돼 연결이 있고. 돼 네.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여기 얼마큼 있느냐, 국제기구들이 얼마큼 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저기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그 기회주의적인 정말 가만히 있다가 뭐만 있으면 여기 있어요. 이러고 딱 저는 좀 그리고 국회를 딱 없애고 나면은 그 국회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네. 아니 이 사람은 공원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곤돌라 띄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고 한강 르네상스 하면 그런 거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은 또 뭐 문화 무슨 컴플렉스 얘기를 하고 뭐 운운하는데 사실 국회가 만약 한 10만 평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게 만약 간다면 거기에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거기에 공원보다도 사실 공원은 우리가 지금 한강변에 있는 공원으로도 그쪽은 충분할 정도예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걸 그렇게 쉽게 막 공원 만든다 이러고 그냥 손 들고 나오는 게 저는 참 하여튼 간에 서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네. 그 이제 국회도 있지만 앞에 KBS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BS는 사실은 그 이전 공기업 대상에 들어가 있는 네, 122개 공기업의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면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공원 이야기하고 또 반대쪽에는 뭐 아파트 짓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저기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서울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도시 전체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핵심으로서 다시 짜야 되겠네요. 재조정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용산이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미군 기지. 새로운 네네. 미군 기지가 아니라 이제 용산역 주변이 네네네. 그게 이제 이른바 골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되잖아요. 여의도도 또 다시 그런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냥 뭐 문화나 생태 이렇게 하나로 갈 게 아니라 네네. 이거 이제 기업과 일자리와 일자리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다. 앞으로는 아파트만 따로 짓는 짓은 해서는 안 돼요. 네네네. 뭐든지 하면은 다 복합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죠. 네. 네. 평소에도 의원님은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아니 뭐 그런 기회만 있다 그러면 그냥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렇죠. 서울 특집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아니요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또 이러다 보면 좀 흥분해서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서남권 있잖아요. 그 마곡대도 그랬는데 그 마곡대도 저는 이게 너무 서울로만 중심이 된다는 게 저는 좀 깝깝하더라고요. 거기도 국제적으로 거기는 사실 투어리스트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까워요. 법도 막 복합적이에요. 예를 복합적 들자면 그러니까 맨날 또 땅 나눠놓고 그냥 예, 예. 땅 나눠가지고 요거 누구한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깝깝한 점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아직도 그런 가능성이 꽤 있는 데입니다. 마곡 같은 데도 이게 거의 혁신도시예요. 거기 수준이 클러스터, 네. 산업 클러스터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그런 거 지정도 못 해주고 그냥 민간만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라든가 시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또. 네. 그런 이제 법규도 사실은 좀 이래 바꿔야 될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메가 서울 운운하고 그러지 말고 사실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그레이터 걸 서울이다? 그레이터 서울로 해가지고 사실 서울은 땅이 많이 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가능성이 있는 데가 뭐냐면 서울의 경계 부분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네, 사실 네, 네. 구리나 무슨 뭐 네, 네, 김포나 네, 네. 이런 데가 다 그런데 거기에 경계 부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의원님한테 네, 그런 거 좀 공부 삼아 좀 듣고 싶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10일 남았는데요. 사실 사전투표까지는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변수라든가 뭐 돌발 상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변수,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예. 다음은 물론 의정 갈등으로 하겠지만 의정 갈등 뭐 설명하시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뭐 어느 정도로 저기를 하느냐. 저는 이제 큰 대세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는 투표율에 지금 좌우가 되기 때문에 네. 투표율 외에는 지금 이제 열심히 여권이나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일부 이제 논란이 있는 후보들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심판의 바람, 심판의 분출을 지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솔직히요. 너무 밉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올 때부터 그때 그 눈길에서 90도 절을 할 게 아니라 그때 손을 더 들고 나가서 용산을 더 압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대통령도 그걸 용납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겠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래서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확장성도 없고 선거의 어떤 이 상승할 모멘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인선이 아니었네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쪽에서는 그나마 왜냐하면 솔직히는 아바타 만들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아바타보다는 아바타 역할도 충실히 안 하고 자기 정치는 자기 정치대로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정권 심판을 막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방패 역할을 못 하니까 모든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실패의 선택이고 그런 선택을 받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깊이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륜이 너무 짧고 아마추어죠. 김건희 특검법 하나는 막았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럴 거예요. 국민들도 아바타로서 거기까지는 아마 용납을 좀 해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어떡하랴 대통령이 저러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다음은 딴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못했다는 게 그런 게 깝깝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다 같이 투표 건투.